한반도와 대만, 이 두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가장 큰 패권 갈등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실상을 간과하고 빅딜을 가정하는 것은 매우 단순화된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을 통해 미중 간의 협상 전략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살펴볼 가치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미지의 위험을 피하고자 결국 이 두 핫스폿 문제, 즉 북한과 대만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중 간 비밀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통일과 대만 문제에 대한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입니다. 미리 예상해보는 대략적인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인정하고 통일 후에 한반도에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을 수용한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대만 통합을 수용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즉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빅딜이 성사된 후 한반도는 남북한의 통일 과정을 진행한다. 한편 중국은 대만 통합을 시연하며 미중 양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많은 도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유를 누려온 대만 국민과 사실상 왕조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북한의 지도부의 반응, 국제사회의 인정,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신뢰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거래의 성공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조체제의 붕괴 혹은 중국에 의한 강압적인 대만 내 자유주의의 붕괴가 될 경우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선 미중 간 빅딜이 실제화될 경우 대만과 한반도의 정치적 풍경은 물론 지구상의 지정학적 균형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당사자들로서 이러한 변화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키신저 박사를 비롯해 주요 미국 엘리트들이 중국 지도부를 속속 만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정학적 빅딜의 존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이는 예측이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대만 반도체의 붕괴. 먼저 중국이 대만을 강제 병합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때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게 두드러집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주요 기업인 TSMC를 포함하여 여러 선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막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이 손상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일은 단지 대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이자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전자제품, 자동차,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부품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공급망에서 손상을 입으면 전 세계의 반도체 수요, 충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 공급 및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의 반대편에는 새로운 기회도 존재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위협을 받게 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 자본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러한 기회를 잡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손상을 입게 될 경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해외 자본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전환에 대해서 세계 국제 투자자들의 변화를 매끄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어떤 측면에서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의 반도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대만 통합 시나리오는 그 가능성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무역 루트 대변역.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통합하면 이는 한반도의 주요 무역 루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만 주변 해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통한 선박, 무역으로 대부분의 무역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루트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만 통합 후에는 이러한 무역 경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토가 확장되면서 무역 경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무역 루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이에는 북극 항로나 베링의 터널 등을 활용한 북방 무역 루트 개발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의 무역 경로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유럽, 그리고 북미와의 무역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 후에는 한반도가 북미의 자원, 특히 알래스카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동 및 유럽으로의 기존 항로가 중국의 해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북미와의 무역 루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위치를 미국과 더욱 밀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더욱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시합니다. 새로운 무역 루트의 개방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기존의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더욱 밀접한 관계는 한반도의 국제적 위치를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향후 도전도 예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신저 박사의 경고. 미중러 간의 국제정치는 한반도 통일 후에 새로운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필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재의 전략적 배경으로 미국은 현재 중국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최근 제3차 세계대전이 곧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벌어질 것이며 이국은 중국과 공존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민주화된 중국 자본주의로 번영하는 중국을 마주하게 될 준비가 아직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의 자본으로 사실상 국가가 유지되다시피 하는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디커플링되는 순간 러시아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통일될 한반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편 통일한 한반도는 국경을 접하게 될 극동러시아 지역의 분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극동 연해주 지방으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밀약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된 한국은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주 방면으로 무역 경로를 확장하게 될 것인데, 이는 대만 유사 사태로 인해 남방 항로가 막힌 한반도에게 생명줄 같은 무역로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무역 경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베링 해협철도, 그리고 북극 항로를 통한 선박 항로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한반도의 북방 정책과 무역 다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반도가 국제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북방으로 무역 경로를 확장하고 더 넓은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는 그 자체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만의 애매한 포지션과 북진 통일론. 현재 미국은 대만의 방어에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이 의무징병 제도를 2018년 이후로 사실상 폐지된 수준에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강력한 징병 병력 운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강제 통합하려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 복잡한 문제를 던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이룬다는 논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이유이며, 또 최근 미국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은 이를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최근까지의 미국의 입장은 대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강제 통합하려 할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과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피하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그 대신 미국의 군사 동향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북진 통일입니다. 최근 중국의 지정학적 동향을 주목하는 전문가들 중 일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대용 전략으로서 북진 통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일 전략에서 벗어난 전략이며,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대만 침공에 대응하는데 제한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통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중간 빅딜 가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이후의 지정학적 변화는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재편과 함께 한반도의 국제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 대한 더 큰 변화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는 모두 빅딜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시나리오의 세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미중 간의 복잡한 관계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AXT 최고 경영자 CEO 모리스 영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수출 허가를 얻으려 하며 고객사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게르마늄 생산업체 관리자는 유럽, 미국,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수출 동제가 발효되기 전에 제품을 비축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후시진 전 환구15 총편집장은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올린 글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은 중국의 강력한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을 교란하기 위해 동맹국을 규합하는 가운데 그들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한 번에 승리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는 누구든 문제와 번거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여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왕이 정치국장은 한국에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되어 강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포럼에서 한국을 지칭하며 경고한 것입니다. 라며 미국을 따라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그 대신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을 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카드를 내보이면서 한국에 이러한 멘트를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상황인데 중국이 함상 경제 제재와 외교의 압박을 동시에 하는 만큼 한국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을 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특히 일부 희귀금속의 수출 통제에 나섬에 따라 전략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산업계에도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다시 한번 해관 총서인 세관을 통해 통제할 걸로 밝혔습니다. 지난 요소수 부족 사태 때에도 중국은 해관을 이용해 한국의 요소 공급을 들어막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번 갈륨 역시 그러한 방식을 동원해서 한국의 주요 원자재를 제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중 무역관계에 정동한 베이징의 소식동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품목은 주로 첩단 반도체 웨이퍼 제작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구15 인터넷판인 환구망은 갈륨과 게르마늄 모두 국가 전략 광물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며 두 금속은 매장량과 수출 면에서 중국이 공이 세계에서 선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고 갈륨의 경우 세계 총 매장량 23만 톤 가운데 중국이 8,085%를 점하고 있다고 환구망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 통제 배경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의 생산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만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등을 놓고 정치군사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자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는데 이번엔 그때처럼 일본만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출 bom제는 누굴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 유럽, 한일 등 핵심 산업 선진국들을 두루 겨냥한 모양새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인 셈이고 특히 주변국인 한국과 미국의 관계 등을 대놓고 경고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도 다시 한번 지난 요소 수출 통제로 인한 원료 다변화 수입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나 요소수 사태 때는 중국이 한중 간 협의를 거쳐 한국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급한 물을 껐지만 한중 그와 같은 관계가 예외적 그때보다 협조를 약화한 할 지금 가능성은 중국이 크지 한국에 많고 결국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 대중국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것은 한국의 발등에 불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것이 바로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으름장과는 다른 국면으로 오히려 중국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중국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서방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맞서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 점유율 하락과 각국의 중국 디리스킹 위험, 제거 가속화 등 역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광물 보복에 나서지만 이로 인해 각국이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및 의존도 축소의 속도를 내고 중국 측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 상승 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는 관측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을 상대로 벌이는 티포템 맞받아치기 전략의 일환이라면서 초반에는 시장 기업에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의 애나 애슈턴 등 연구진은 수출 통제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 조처는 서방 제조업체가 중국을 떠날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만 외교부의 리춘 정무차장 차관도 대만, 한국, 일본 등이 이들 핵심 광물 공급과 관련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데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이사야 리서치의 루시체는 일본, 한국, 유럽, 미국 등의 부차적인 공급업체들이 있는 만큼 공급 부족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지만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면서 중국의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전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이 히토류 생산을 늘리면서 2010년 98%였던 중국의 히토류 공급 점유율은 지난해 70%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갈륨, 게르마늄은 중국이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희소한 자원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스트랜드 컨설트의 존 스트랜드는 갈륨, 게르마늄은 히토류와 다르다면서 석탄 채굴 과정의 부산물 등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면서 이번 조치로 가격이 오르지만 중국이 반도체 수입 제한으로 겪는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봤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향후 수출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 최강대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미국보다 중국이 잃을 것이 크다고 봤습니다. 실제 미국은 이번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중국 반도체 시장을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수출 통제 발표에도 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올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의 접근 제한을 준비한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첨단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MS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중국 업체의 서비스 제공 전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WSJ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결과물로 인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은 한국대로 탈중국을 하면서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실제 한중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 초청으로 외교급 고위 회담이 연달아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한국에 상당히 부드러운 재수출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측은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며 한국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해왔는데 이번엔 갑자기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같이 노력하자고 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양측은 이번 협상이 충분히 건설적이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고 계속 양국 간 정치, 외교,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이 결국에는 반도체 싸움에서 한국과 척을 져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갈륨 수출 규제로 으름장을 놨지만 결국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왕이 정치국장은 한국에 중국을 따르면서 다소 거친 언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뽑으라면 누구라도 천조국의 위엄을 자랑하는 미국을 선택할 겁니다. 원래 천조국 티엔저고이라는 단어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하늘의 왕조라는 뜻으로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한자도 달라지는데 천조국 티엔저고, 즉
천조 원을 국방비에 쓰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3년 국방비로 1096조 원으로 책정한 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합니다.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1위, 군사력 1위, 무기 판매량 금액 1위라는 천조국의 지위를 갖추게 됐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는 국가가 있는데 국경을 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자칫 이 둘을 잘못 공격했다가 미국 땅에 폭탄이라도 한 발 떨어지는 순간 그 국가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두 국가는 한국처럼 무기를 개발하거나 군사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는데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154개국 중 27위, 멕시코는 3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존재 자체로 거대한 안전장치이자 방어막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내부 단속만 철저히 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쩐 일인지 해양을 방어하겠다며 잠수함 도입을 천명했는데 그 주인공으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약 80조 원의 수출고를 올리게 되는데 어떤 잠수함이 캐나다를 유혹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북쪽에 자리한 캐나다는 대단히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입니다. 영토 크기로 보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고 자원도 풍부한 자원부국이기도 합니다. 인구도 3,800만 명을 넘어 강대국의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영토가 클수록 땅, 바다, 하늘 가릴 것 없이 지켜야 할 영토가 많다는 의미인데 영토에 비해 캐나다의 군사력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특히 러시아와는 북극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의 무임승차였죠. 방공작전은 노라드에노아레이디 북미항공우주방위 사령부가 관장해 주변 해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최신 미국 전투기가 출격하고 해안방어 역시 미국이 맡습니다.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길어 잠수함 방어용 전투함과 초계기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도 미 해군이 전담하고 있죠. 캐나다 해군은 그저 신흥만 낼 뻔 거의 미국에 의탁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는지 잠수함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캐나다 왕립해군은 약 59조 원을 투입해 잠수함 최대 12척을 구매하자며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영국 해군으로부터 구매한 잠수함 4척이 있지만 수중배 수량 2,400동급인 중형 잠수함으로 벌써 함용 나이 40년이 넘었죠. 2000년경 잠수함을 인도바다 운용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3척으로 529일을 바다에 띄웠는데 유지보수 비용으로 약 2조 원을 썼을 뿐 아니라 한 척은 단 한 번도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노후할수록 잔고장이 많으니까요. 더구나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극해를 사이에 둔 러시아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신형 잠수함 도입에 대한 압박이 높아졌죠. 2017년 캐나다 의회에서 잠수함 12척 구매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다 캐나다 국방부와 해군의 담당 부서가 신설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E 3000입니다. 아직 실물은커녕 구체적인 재원도 공개되지 않은 급비 중 급비무죠. 개량 이전 버전인 도산 안창호함을 보면 대략적인 스펙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은 1992년부터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설계한 209급 214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왔습니다. 이때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만들어보자며 시작된 사업이 장보고3 사업입니다. 2007년에 착수했죠. 사실 잠수함은 수십만 개의 부품 하나하나가 완벽히 작동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최첨단 무기인데 21세기형 거북선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4,900여 일 만에 개발한 첫 잠수함이 바로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장보고3 사업으로 총 3척의 잠수함 건조되는데 선도함은 도산 안창호함으로 이미 실전에 배치됐고 안모함이 올해 20일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신체호함이 내년 이맘즈음이면 해군에 인도될 겁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세계 최대 수준의 크기인 3,000톤급으로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화율이 이전 잠수함 대비 2배 증가한 76%에 이르는데 이를 통해 수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및 수출 통제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1조 4천억에 달하는 외화 유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디젤 잠수함 중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한 국가를 멀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탄도미사일은 그 운반 체계에 따라 공중에서 투하하는 ALBM,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나뉩니다. 그중 SLBM이 가장 두려운 무기인데 잠수함은 심해를 잠수하다 어느 순간 뒤어 나와 미사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적국의 입장에서는 SLBM의 존재 자체로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도산한 청함은 SLBM 발사대를 6대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15일 도산한 청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전 세계에 공개 과시했죠. 굉음과 함께 물줄기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친 미사일은 400km를 날아 목표 지점에 멍중했는데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에 성공한 국가가 됐는데요. 사실 SLBM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중에서 엄청난 폭발력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땅에 버금가는 지지대 역할을 해줄 잠수함이 필요하고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제대로 사출되지 않으면 잠수함 승조원들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SLBM은 골드 런치 콜드 런치, 즉 물속에서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린 후 수면 밖에서 점화시키는 기술 확보가 핵심인데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성공시켰습니다. 단 1mm의 오차로도 발사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를 성공시킨 겁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이 공개한 도산한 청합은 미사일 능력에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본다면 캐나다가 고려 중인 도산한 청할 개량형 DSM-3000은 어떤 잠수함일까요? 지난 2021년 4월 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1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X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은 DSM-3000 모델을 잠시 전시했었는데 길이 83.5m, 너비 9.7m에 홀수 14.7m로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를 탑재했다는 것인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무게는 가볍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아 유지보수 비용이 적고 더 오래 잠항할 수 있는데요. AIP를 장착한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상으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잠항 작전 능력이 20일로 늘게 되죠. 구체적인 재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장보고 3 배치 2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중 배수량이 4,000톤에 달하고 수직 발사관도 6발에서 10발로 늘어났죠.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이 공간에 토마호크 등 다른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 수십 발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또한 함체 각 부분에 탑재된 레이더로 수중 및 수상의 적을 찾아 공격할 수 있는데 이는 캐나다가 가용 범위에서 구매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잠수함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최소 59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은 유리한 위치를 점했을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인물이 바로 캐나다 육군 사성 장군인 웨인 D. 에어 웨인 D.R. 대장이기 때문이죠. 캐나다는 통합군 체제, 즉 육해공 사령부 위에 최고 사령부가 있고 사령관이 국방참모총장입니다. 2021년 국방참모총장에 취임한 에어 대장은 해외 파견, 근무 경력이 상당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중장 진급 직후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는 미국 측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르렀는데 한국에 근무할 당시 인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한국에 상당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에게는 예영술의 롱쇼라는 이름이 있기도 한데 한미동맹 친선협회가 그의 이임 선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또한 평택시 명예사민이기도 하죠. 그가 이렇게 잠수함 도입에 진심인 이유는 이제 스스로 안보를 지킬 때가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미국은 부족한 군사력을 쥐어짜 캐나다의 하늘과 바다를 지켜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앞마당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데 왜 캐나다는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지 않느냐? 며 무임승차를 비난했고 당장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강력히 압박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고 비난인 만큼 자칫 중국 꼴이 날 수 있어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일부가 잠수함 도입인 겁니다. 또한 웨인 대장은 적어도 미국이 잠수함만큼은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캐나다 해역을 지켜줄 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오타와에서 열린 국방정책 참모회의에서 잠수함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잠수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잠수함은 미국의 버지니아급
영국의 아스투트급, 프랑스의 쉬프랑급 등이 있는데 다만 이들은 워낙에 가격이 비싼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 중 북극권을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장기간 자막 능력이 우수한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DSME 3000과 일본 D계급 3000톤급으로 압축됩니다. 실제로 캐나다 언론은 한국과 일본의 사찰단을 파견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를 내보낼 만큼 실제 두 국가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본의 경우 그간 전투할 수출 경험이 전무한 반면 한국은 수차례 잠수함을 수출해봤고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 경험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인 우위에 있죠. 지난 5월 10일경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은 도산한 청화합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과 신체화물 건조 중인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결정될 캐나다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 꼭 한국이 이 사업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한국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역사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드디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이뤄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시험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씌워서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실제 시험급 위성까지 분리를 완료하며 진정한 세계 7번째 우주강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뉴스페이스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 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세계 최초가 있다고 알려지며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주강국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검증해내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6시 24분 굉음과 함께 이륙을 시작한 누리호는 12단과 페어링 분리까지 마치며 순조롭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이번 발사의 목적인 시험급 위성을 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 위성 7기를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발사 923초까지 위성 8기를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발사 1138초 후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누리호 비행 종료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오후 7시 7분 누리호 발사 43분 뒤 남극 세종기지 기지국에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 비콘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위성을 올려놓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위성의 현재 상태 진단 정보와 위성의 각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에 함께 탑재됐던 큐브 위성들도 잇따라 생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리호 3차 발사는 모든 위성 발사 임무에 최종 성공한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측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 MDC에서는 연달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까지 연이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은 우주 강국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공 브리핑에서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히며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한 팀으로 뭉쳐 일궈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용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발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3차 발사는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2차 발사가 누리호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시험급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실전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사에 한국의 로켓 기술력을 공개 시연한 것입니다. 외신들에서도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난리가 나는데요. 드디어 한국의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루 전 기술적 문제로 취소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날 이뤄졌으며 실용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이날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신속 타전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3단 누리호 발사체가 관측, 임무 수행용 등 8개의 실용급 위성을 탑재하고 이륙했다며 이번 발사는 한국의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영내 우주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내다봤습니다. APTN 역시 한국이 자체 제작한 발사체를 이용해 실용급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며 작년에도 누리호에 위성을 탑재했으나 당시는 주로 성능 검증용 위성이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가 길이 47m, 건물 12층 높이라고 소개하며 프랑스의 발사체 아리아노보다는 좀 작지만 탑재체 용량은 누리호가 6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진정 7번째 국가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AFP 통신은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2023년까지 달에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 야심 찬 우주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발사 생중계를 지켜보며 높이 날아라 누리, 우주로 가자는 댓글을 남기는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신은 이번 발사 성공의 의미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짚어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이 군사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북한 전 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멋붙였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 로켓과 연료 부분, 재진입체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장거리 미사일 로켓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신에서 누리호 발사를 연일 타전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 원래 냉전 시대에 서로 경쟁적으로 우주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발사체 기술은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전수해준 국가가 일본과 인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 땅에서 이 정도로 읽은 건데 12년 만에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된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기간이 소요됐을 뿐더러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성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 이전이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사체 기술에 대한 외국이나 아니면 자체 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달 탐사 위성 다누리를 달 궤도에 보낼 정도로 기술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67권의 인공위성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초의 위성 검증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선 지난 12차와 달리 시용급 위성 등 8기주 탑재 위성 1기, 큐브 위성 7기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 시용급 위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주탑재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영상 레이더 SAR 기술 국산화와 우주과학 연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전력 소모가 큰 SAR 임무를 위해 임무 수행 동안 태양빛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가 지난번보다 2시간 정도 늦어진 저녁 6시 24분에 정확히 발사된 것도 이 궤도에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간 전후 30분 정도에만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은 SAR 기술 국산화가 임무입니다. SAR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되돌아온 신호를 수집, 지표 영상을 획득하는 전략 기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날씨 관측을 위해 개발한 도요셋 4기가 있습니다. 원래 도요셋은 러시아 소유주 로켓에 실려 작년 상반기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발사체를 찾지 못하다가 누리호 3차 발사 덕분에 이번에 국산 로켓에 실려 드디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도요셋은 우주 방사선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우주 날씨를 측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의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며 단일 위성보다 우주 날씨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편대 비행은 2기 이상의 위성이 상대거리와 궤도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로 보통 전투기 비행에서만 이런 비행이 보이곤 했었는데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편대 비행은 한국의 도요셋 위성이 세계 최초입니다. 위성 간격을 조절하며 앞뒤 또는 양옆으로 한 줄을 맞춰 날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문연은 4기 편대 비행을 통해 하나의 위성이 지닌 관측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성 한 기로 관측할 때보다 우주 날씨의 핵심 요소인 우주 플라스마 분포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측이 이뤄지면 우주 환경의 실시간 예보와 분석이 이뤄져 우주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나노 위성에 편대 비행을 적용함으로써 더 주목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천문연은 도요셋 4기 중 1기의 사출 성공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기존 임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 중소기업이 만든 큐브 위성 3기도 탑재됐습니다.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 위성 LUMIRT-1은 우주 방사 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극심한 우주 방사능에서도 프로세서나 메모리 장치 등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저스텍 큐브 위성 JAC는 해상도 4m의 광학 카메라 탑재체와 자세 제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카이로 스페이스의 KSAT-3U는 한반도 지표면에 대한 편광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달 표면을 탐사하는 다누리의 편광 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또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위성이 임무를 마친 후 자동으로 궤도를 이달의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하게 하는 기술을 검증합니다. 한편 이번에 체계 종합 기업으로도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추가 발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용 차량 등으로 한국 방산업계 대표 주자 중의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에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한화는 그동안 제작에만 참여하다 이번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 발사 임무 통제 등 발사 운용에 처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 하지만 앞선 국가들과 격차가 아직 크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인프라 자체도 인력이나 산업 측면에서 똘똘 뭉쳐야만 세계적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한화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화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가격과 경쟁하기 위한 한국 최초의 상용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은 발사당 약 6,700만 달러 약 88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동환 우주사업본부장 부사장은 르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이내 스페이스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을 발사하겠다 라고 밝히며 로켓 발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발사 시스템 확보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우주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틈새 업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방산 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재 한국의 우주기술은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단 12년 만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 세계 7번째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될 수 있길 응원하면서 불가능이 없는 나라 한국의 또 다른 우주 개발 신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